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부원장 신택수입니다.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육개발센터의 성과 공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명지대학교에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고, 특히 교수법과 학습법 연구개발 및 교수학습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시대와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1년에 교육학습개발원을 설립하여 지금의 대학교육혁신원 교육개발센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교육개발센터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사업 추진 과정 및 다양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자 2023년 혁신교육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모두 보여드리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이번 온라인 성과 공유회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 및 대학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혁신교육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육혁신원장 선정원입니다. 대학교육혁신원 교육개발센터의 성과 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육개발센터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대학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학생과 교수님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교육개발센터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성과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배움 포맷이 신입생과 선배 학생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맵 프로그램, 요즘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학생이 스스로 찾아보는 디지털 리터러시 PT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에 더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성을 기르며 시대적인 주요 이슈들을 능동적으로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이 대내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지만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은 결국 교육입니다. 이에 교수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교수법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각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법을 교수님들이 직접 연구하는 교수법 연구 모임 프로그램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학문의 융합이 주목받는 것과 같이 이미 세상의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 대학교육혁신원 교육개발센터는 많은 혁신 과제에 도전하고 그 결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학의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성과 공유회를 시작으로 해를 더해 갈수록 더 풍성한 성과를 공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과 공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교육개발센터 주요 성과 보고를 담당한 대학교육혁신팀장 이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교육개발센터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교수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각각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개발센터 교수학습 지원 체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교수학습 역량 지원 시스템을 각각 개발을 하여서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역량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원과 학생들로부터 교육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정리하자면 개인별 종합 분석 결과에 따른 최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 역량 교육 참여 현황 모니터링을 하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 소개입니다. 먼저 교수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 사업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기반 교수 역량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명지대학교의 교원 역량을 정의하기 위해서 2022학년도에 교수 역량 체계 및 역량 모델을 도출을 하였고 해당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학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교수님들께서 역량 진단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시스템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교수 역량 지원 로드맵 고도화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참여 수업 중심의 혁신 교수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 교수법 콘텐츠 개발 관련하여 교수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수요 조사 결과로 11가지의 교수법을 주제를 선정하여 혁신 교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교원의 유형별 교수법 콘텐츠 운영 체계를 개편하여 기존 교수님들께는 매월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신임 교수님께는 신임 교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별 또는 소규모 교수법 교육 확대를 실시하여 1:1 또는 1:1 소규모 코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혁신 교수법을 수강하신 교수님들을 상대로 그 적용 사례를 공모하여 그 성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혁신 교수법 적용 사례 공모전의 실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각 이제 교수님별로 개인 또는 공동 연구로서 각 과목에 실질적으로 교수법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혁신 교수 전략 및 비교과 교육과정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들께서 직접 교수법을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교수업 연구 모임 공모전,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 모듈형 비교과 교육과정 공모전을 통하여 각 분야별로 선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교내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교수업 연구 모임 같은 경우 총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 모듈형, 비교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 총 4개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 사업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역량 분석 및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학습 역량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학습 역량 수준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 진단을 통하여 본인이 부족한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재학생 학습 역량 종합 분석을 통한 다음 학기 차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재학생 학습 수요 맞춤형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재학생들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선호하는 주제라든지 개설되는 시간, 요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학습법의 이해, 학습법의 적용, 학습법의 활용이라는 3가지 주제로 크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였고 가장 기초적으로 학습법의 이해 같은 경우 학습법 프로그램으로서 학습법 특강, 학습 역량 강화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법 적용을 위해서 신입생 튜터링, 명지 품앗이, 명지 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학생들이 본인들이 배운 학습법을 실제 적용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습법 활용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시행하였는데 핵심 역량 기반의 내가 만드는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 나만의 학업비법 경진대회, 명지 창의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각종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핵심 역량,
학습 역량, 창의 융합 역량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만족도 조사와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학습법 적용 사례 공모전을 운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학사 경고자 등 학업 부진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학사 경고자 등 학업 부진자를 파악하여 재학생 학습 동기 향상 프로그램, 학사 경고자 학습 지원 프로그램, 학사 경고자 학습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고 차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각종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에 대한 교수 지원 파트, 학습 지원 파트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의 주민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요, 문제중심 학습 기반 기획서 작성 수업 운영 연구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중심 학습에 기반을 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좀 더 유도하는 방식의 수업들 모형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 목적, 두 번째는 문제중심 학습의 개념과 주요 측면, 세 번째는 교과목의 문제중심 학습 적용 시 교육기대 효과, 네 번째는 기획서 작성을 위한 문제중심 학습 모형, 다섯 번째는 문제중심 학습 기반 기획서 작성 수업 결과 분석, 그리고 결론 및 제언입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목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한 것은 지금 핵심 교양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무수행과 전략적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직무수행과 전략적 의사소통은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그다음 의사소통을 전략적 수행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으로 좀 더 바꿔내는 그런 부분에서 그 수업의 목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직무 환경의 변화, 직업 선택과 직무 수행 태도, 구체적인 의사소통 능력 중에 하나인 기획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직무 수행 과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차원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의미 구성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어떤 교양 과목의 여러 가지 인문학적 또는 과학적, 사회과학적 이런 수업과는 약간 다른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의 능력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학생들에게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고 그다음 개발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중심 학습의 개념과 주요 측면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중심 학습은 여러 교수님들께서 사실은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념은 구성주의의 이론을 기반을 하고 있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고요. 그래서 실제 문제들을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면서 학습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줄여서 PBL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문제중심 학습의 그 유래는요, 1968년 캐나다의 이제 맥메스터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학습자들이 임상시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습에 대한 어떤 이런 의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에서 1학년 때부터 조교나 학습 안내자가 지원하는 소집단들로 학습자들을 좀 편성하고, 그래서 생의학적 문제들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는 이게 한 1970년대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의 주요 요인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 문제와의 연결성, 두 번째는 탐구와 혁신, 세 번째는 학습자 자율성과 책임, 네 번째는 협력, 다섯 번째는 성찰 및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현실 문제와의 연결성에서는 문제중심 학습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 개념과 이론들을 그냥 설명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학습의 내용이 그냥 이론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교실 밖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그 교실 밖의 세계와 관련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탐구와 혁신인데요. 학습자들이 직접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탐구, 탐색, 혁신들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접근 방식들을 자기 나름대로 모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자는 여기서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혁신들이 촉진될 수 있고 또한 독립적 사고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자가 방법들을 좀 유도하거나 안내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강의보다는 학습자들의 독립적 사고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자 자율성과 책임인데요. 문제중심 학습은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과정 전반을 자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과제 범위부터 그다음에 주제 선정, 그다음에 수행 과정, 심지어 나중에 발표회까지 이 전 과정에 걸쳐서 학습자가 모든 부분들을 다 직접 관장하고 나름대로 설계해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자는 여기서 시간 관리 또는 자기 훈련, 의사 결정 관련에 대한 능력들이 향상될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독립적 사고와 그다음에 독립성 자체가 향상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수행 능력을 통해서 책임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협력인데요. 문제중심 학습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별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협력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의사소통 능력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전보다는 향상된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팀워크, 그다음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을 성숙시킬 수 있고 지금 최근 대부분의 과제가 특히 우리가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에서도 대부분의 과제 수행이 다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 실제로 직무 환경에 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부분을 능력을 훨씬 더 미리 사전 학습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찰 및 반복인데요.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성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이 안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교수자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그것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깨닫게 됨으로써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자신이 잘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실수로부터 학습을 하거나 또 성찰적 실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학습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교과목 문제중심 학습 적용 시의 교육 기대 효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요소의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중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있겠죠. 실제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능력들이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구 및 정보 수집 능력 향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학습자들이 직접 이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어떤 능력 중에 하나는 관련 정보를 식별하는 거, 그다음에 정보의 신뢰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이러한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종합하고 통합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도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에 대한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향상이겠죠. 동료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직무 환경에 가서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획서 작성을 위한 문제중심 학습 모형입니다. 이 수업은 직무 수행과 전략적 의사소통 수업은 직무 환경과 그다음에 직무 환경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수업과 함께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기획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그것을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제중심 학습에 기반해서 설계가 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 문제중심 학습의 과제 해결 활동의 전개를 할 수 있는 개념들을 보시면 이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리플렉션, 성찰이겠죠. 제가 성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리플렉션이라고 쓴 이제 그 의미는 성찰보다 조금 더 다양한 의미들이 리플렉션이 좀 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부터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정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재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성찰과 자기의 셀프 피드백들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해결을 위한 가설 설정, 그다음에 성찰, 그다음에 성찰적 미팅, 이 부분은 이제 조별 학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겠고요. 그러면서 관심 영역을 분장시키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 부분을 확대시키거나 심화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학습 자원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학습의 결과를 팀과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학습 결과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중심 학습에 기반해서 기획서 작성 수행을 개념들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획서 작성 인원에 대한 교수 학습, 이거는 이제 교수자가 직접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화면 중간에 보시면 전문가의 공개 강평 피드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요. 기획서의 컨셉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피드백, 그 다음에 조별 토론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획서를 작성했을 때도 역시 교수자의 피드백과 학습자의 학습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건 이제 전문가의 공개 강평 및 피드백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전문가의 공개 강평과 피드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슬라이드형 기획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건 이제 실제 회사에서 기업에서 보통 만들어지는 기획서가 슬라이드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따로 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조별 토론들이 이루어지면서 슬라이드형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들이나 보완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서 작성을 위한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기획서 작성과 관련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획서의 작성 단계별로 조별 토론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교수자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습자의 성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중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료, 교수자, 그다음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획 작성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기획서의 실제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기획서 작성 능력의 실질적 향상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행한 연구에서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그 과목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년별로 분류를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는데 1학년이 좀 상당히 많고 전공별로 분류했을 때는 역시 경영 경제 계열이나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전공 영역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신이 나중에 기업에 취업했을 때에 실제로 직무에서 겪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강 인원이 많습니다.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기획서 작성 수업의 운영의 체계인데요. 그래서 모두 단계는 한 8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 활동 및 문제 제시부터 시작해서 기본 학습, 그다음에 자기주도 문제 해결 모색, 조별 토론, 그다음에 평가 결과 제출, 그다음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 2차 결과를 제출하고 조별 토론 및 셀프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양 수업은 전공 수업과 달리 학년에 따른 학습 경험의 격차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별로의 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단계들을 굉장히 세밀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특히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세부적인 어떤 가이던스가 조금 더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에 따라서 조별, 교수자, 전문가 등의 피드백 단계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개입이 되게 되죠. 지금 왼쪽에 주요 활동의 4단계부터 8단계까지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과제 수행의 방향성을 인지하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처음에는 조금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돼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후에는 중반 이후에는 훨씬 더 좀 더 능숙하게 문제 중심 학습을 스스로가 주도해 나가면서 결과물들을 산출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여드리면요. 이 전문가 공개 강평 피드백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맨 왼쪽엔 교수자가 이제 학습을 하고요. 교수자의 교수 학습에 의해서 기획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왼쪽에서는 기획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단계들에서 피드백과 그다음에 자기 중심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들이 계속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가 공개 강평을 하고 개별 피드백을 한 이후에 슬라이더 기획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능숙하게 이 부분이 진행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 중심 학습 기반 기획서 작성 수업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문제 중심 학습에서는 성찰 일지를 쓰게 되죠. 성찰 일지라는 것은 학습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낀 경험, 그다음 학습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학습자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찰 일지는 그렇다 보니까 학습자가 개별적, 주체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찰 일지는 학습자의 의견을 단순히 기록하는 차원입니다. 여러 이제 뭐 수업 교재나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찰 일지는 특별한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계속 그 학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 입장에서 성찰 일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습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확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가 경험한 문제들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했는지 또는 극복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셀프 피드백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찰일지와 학습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활동인데요. 이럼으로써 성찰일지 한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구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과정 전반에 걸쳐서 세부적인 질문들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또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찰일지의 기록 내용 플러스 차기 수업 운영과 개선에 대한 필요한 정보 부분들을 고려해서 질문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피드백 문항은 크게 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부터 3번, 4번부터 6번, 7번부터 9번이 꼭 조금씩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 1번부터 3번까지 항목은 기획서 작성에서 겪은 문제 등과 해결 방법. 4번부터 6번은 이 과정에서 문제중심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성장한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까지 항목에서는 학습한 지식의 실질적 활용과 그 다음 현장 전문가의 특강이나 피드백이 그들의 학습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들은 지금 모니터를 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여기 보면 가장 명확하게 인식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 교과목 수강에서, 그 다음에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들을 과제 수행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4번부터 6번은 이러한 그 문제중심 학습이 개인적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그 다음에 기업의 제안서 작성 핵심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해했으면 얼만큼 이해했는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었으면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안서 작성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획서에다가 효과적으로 설득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학습한 기획서 작성 지식이 이후에 자신이 진짜 이 수업 이후에 새로운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의 특강 및 기획서의 피드백이 자신의 기획서 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항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분석은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문제를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문제 수행에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교수자 강의를 통한 관련 이론 학습들이 기획서 작성에 효과적으로 적용한 문제 해결의 여부를 좀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49명의 학생들 중에서 45명의 학생들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밑에는 지금 학습자 4번의 그 서술인데요. 과제 제출 전에 몇 주 동안 수업을 통해 기획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학습자 8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습자 8번은 기획서, 제안서, 보고서의 차이를 배워서 기획의 개념을 알고 기획의 중점이 되는 문제 설정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이것이 기획서 작성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습자 6번이나 16번 학생들은 뭐냐면 오히려 이 학생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이었는데요. 49명 중에 45명은 긍정적이었는데 4명 정도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뭐냐면 기획서에 대한 수업 내용은 자기가 잘 이해가 갔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는 매우 어려웠다. 아마 1학년 학생들이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문제중심 학습 수행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어떤 지식이 이런 부분에서 아직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기획서 작성의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어서 모든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중심 학습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학습자 41번의 경우에는 기획 방향성이 굉장히 어려웠다. 기획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는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8번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이렇게 배운 기획서의 작성 지식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경험의 활용과 논리적인 주장 근거 제시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고려 속에서 학습한 지식이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식의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좀 강했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전문가들의
특강과 피드백이 얼마나 영향을 좀 미쳤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습자들이 다 특강과 피드백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요. 특히 현장에서 직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였습니다. 학습자 47번의 경우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라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 세 분도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에서도 같은 그 의견을 좀 보여줬습니다. 학습자 37번 같은 경우 조금 더 길게 이제 서술을 했는데요. 특히 상급자의 시선에서 자신이 제출한 기획서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를 좀 부여했는데, 이런 식의 의견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실무자의 시선에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거나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기획성의 어떤 현실성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는요, 문제중심 학습으로 직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획서 작성을 수행하는 것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촉진, 학습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 그리고 수행 의지를 독려하는 데 있어서 문제중심 학습이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습에 필요한 어떤 태도, 그다음에 마음가짐, 수행 방식,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성찰, 그러니까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또는 뭐 조별 피드백, 교수자 피드백, 현장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확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 향상에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은 그냥 단순히 수업 전체에서 어떤 일부분만 문제 중심으로 학습을 한 게 아니라요, 한 학기 내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 중심 학습을 지속적으로 정규 교과에서 운영함으로써 이론, 실습, 피드백, 보완 과정에서 전체적인 과정에서 과제 설정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의 계기를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언을 좀 드릴 거는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 이런 특히 이제 현장과 연결된 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장 전문가의 특강이나 맞춤형 피드백의 수행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과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의 이해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자신들의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어떠셨나요? 이 문제중심 학습은 사실은 뭐 여러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변형된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습자들에게서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측면에서 교수님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교수학습의 결과를 산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학과 김희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학기 박목기초교육대학원의 문은호, 김재덕, 조수미 교수님과 함께 교수법 연구 모임에서 수행했던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한 교수법 개발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이 교수법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2022년 11월 챗GPT가 개발된 후 약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있는 교수들이 모여 교육자와 학습자 입장에서 AI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교수법 개발의 범위는 각 교수가 수업에 하고 있는 교과의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구조를 가리키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에서 필요한 코딩을 했고, 문은호 교수님과 김재덕 교수님은 기초 미적분학, 그리고 조수미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그 활용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수행한 코딩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챗GPT에 의해 생성된 코드가 정말 동작을 잘하는 것인지, 그래서 챗GPT의 쓸모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몇 번의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된 것이 한글로 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복잡한 문제들은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챗GPT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파이썬, 자바, C, 그리고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과 같은 학부 수준의 과목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코딩을 적용하면서 잘 동작하는 예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코드들은 챗GPT가 정확하게 찾아내어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복잡도를 만족하는 정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큐를 구현하라, 또는 병렬 정합의 오류를 수정하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잘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라고 할 때는 정확한 동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퀵 정렬이랑 삽입 정렬을 두고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퀵 정렬이 삽입 정렬보다 대부분의 경우 더 빨리 수행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삽입 정렬이 더 빨리 동작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보면은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배열 A를 1부터 1000까지의 정수 중 임의의 100개의 원소를 가진 배열 A를 만들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문제, 작은 문제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삽입 정렬이 퀵 정렬보다 빠른 경우를 찾는 것과, 또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세분화하여 질의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두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 문제에 대해서 답은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정답이 아닌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챗GPT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자의 수요는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은 챗GPT로 코드를 생성하면은 개발자가 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빠르지만, 실제 디버깅을 할 때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챗GPT에다 이제 입력을 시키지 말고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문은호 교수님과 김재덕 교수님께서 수학 기초 미적분학을 위해서 수행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교수님께서는 알렉스라는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시스템의 적용 사례를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 장에 있는 표들은 알렉스와 비교할 수 있는 국내 대학의 학습 보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어떤 대학에서 하는지, 그것도 실제 학습 보조 시스템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실제 어떤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커버하는지, 또 그 운영 주체, 운영 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스를 지난 학기에 기초 미적분 강의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학생의 참여 시간과 학업 성취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더 올라가더라 하는 말이죠.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니 자율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2.4%로 많았으며 학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거의 절반 정도의 학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장 그림은 이제 알렉스에서 문제를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젠트 x가 8분의 15일 때 sin EX, 코사인 EX, 탄젠트 EX를 구하라는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33명의 참여 시간과 학습 성취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 시간이 많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교양교육 글쓰기 내용으로 조수미 교수님이 담당하신 디지털 문화의 이해입니다. 이 과목은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과제 수행이나 글쓰기를 할 때 학생들이 챗 GTP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표절을 할 수 있는 학습 윤리 위반의 가능성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또 교수 입장에서는 공정한 평가가 힘들고 학생은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등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입장에서는 챗GPT 사용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렇다고 챗GPT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학생들이나 교수자가 모두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AI 리터러시란 AI의 원리와 기능 한계를 이해하고 AI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AI 리터러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연 캠퍼스에서 이 과목을 개설한 거였기 때문에 자연 캠퍼스에 있는 우리 이과 학생들의 특성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일단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과 또 AI에 대한 인지도나 사용 경험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강의, 또 실습과 토론, 개발 과제를 수행한 후 강의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AI 리터러시 체득 여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과로는 실습, 토론에서 협업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AI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보니까 기대 이상의 AI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이해와 윤리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서 느꼈던 제약이나 또 어떤 제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겨우 한 번 이제 시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그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찰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에만 했었던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우리가 그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더 소규모 단위에서 학생끼리 또 학습자와 학생과 교수끼리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강의가 좀 소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피드백이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이번에 챗GPT 또는 이제 AI를 이용한 어떤 학습 도구 그런 걸 사용한 것을 우리가 코딩, 교양 수학, 글쓰기 등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모두가 AI 리터러시 함양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큰 발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분야에 따라서 완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오늘 당장 AI를 적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분야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글쓰기와 같은 분야는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더 어떤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환경인데요. 강의실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피드백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AI 리터러시를 고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는 이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의 이영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연구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 2023년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요. 교수 역량 지원 로드맵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연구 중에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오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학은 생성형 AI 도입 등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의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CTL은 교수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지대는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하여 교육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교수 역량 지원 체계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교내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교수 역량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교수 역량 지원 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교수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교수 역량 지원 프로그램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수 역량 지원 체계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 역량 지원 체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교수 역량 지원 체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지대학교 교수 역량 지원 체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도출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명지대학교 교수 역량 지원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대학에 대한 문헌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또 국내 대학의 CTL 교수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교수학습 전문가이며 벤치마킹이 가능한 대학의 소속 연구자 5인이 참여해서 전문가 잠원을 총 2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저희 개선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헌 연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다양한 대학의 해외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연구진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시니어 패컬티의 멘토링을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단과대별 CTL 등을 통해서 전공 특성화된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입니다. 국내 사례 조사를 위하여 저희는 저희 교육개발센터 협의회에서 소속된 회원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중 24개 대학의 회원교가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교원의 생애 주기별, 즉 직급별 심화된 교수 지원 서비스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공하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단국대 혹은 저희 명지대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시사점으로는 연구 모임, 공모전 등의 교원들의 교수 공동체 모임에 대한 수준 높은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지대 현황 점검을 위해 진행한 1차 FGI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FGI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였는데요. 그중 참여 규정, 교수 역량 체계,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80점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참여 규정이나 교수 역량 체계는 80점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참여 의무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또는 대학 교육 비전에 근거한 교수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된다. 또 참여 대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연계해야 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FGI에서 교수 역량 진단 시스템에 대한 평가 의견입니다.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80점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학기별 역량 개발 계획은 85점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교수 역량 진단과 계획 그리고 교수 역량 향상을 통한 수업 적용 및 개선, 성과 관리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수 역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80점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교수법 연구 모임, 교육과정 공모전, 혁신교수법 온라인 콘텐츠는 80점대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전공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프로그램 통합 및 개선, 또 명지대학교만의 우수 사례와 실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지대 교수 지원 체계 개선안에 대한 타당화를 2차 FGI로 진행하였습니다. 즉 1차 FGI 결과를 토대로 명지대학교 교수 지원 체계를 개선을 해서 개선안을 도출하였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2차 FGI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개선된 교수 지원 체계는 모든 항목에서 90점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에디 모형 적용은 타당하지만 교수와 CTA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교수 지원 목표, 교수 역량, 적용 평가 등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명지대 교수 역량 개발 프로그램 개선안에 대한 타당화 결과입니다.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교육 경력 구분 86.7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90점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교육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교수 역량 프로그램 매칭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는 최종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기반의 교수 역량 지원 체계 개선안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CTL의 비전은 대학 비전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연구진은 국내의 현황 조사와 교수학습 전문가 FGI 등을 통해서 명지대학교 교수 역량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마이AI 캡 플러스 교수 역량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교수 역량 지원 체계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수 설계 모형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에디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수 역량 지원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와 CTL의 수행 목표를 교수 역량 강화와 교수 역량 강화 지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에디 모형에 따른 단계별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교수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수행 내용은 그림의 중앙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5단계 에디 모형에 따라 교수 역량 진단 및 분석, 교수 역량 개발 계획, 교수 역량 개발, 교수 역량 적용, 교수 역량 평가 및 성찰로 구분되며 교수의 단계별 수행 내용을 구체적 프로그램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CTL의 교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단계적 수행 내용은 그림의 중앙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5단계 에디 모형에 따라 수요자 요구 분석, 교수 지원 운영 계획, 교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교수 역량 적용 모니터링, 성과 평가 공유 및 환류로 구분되며 CTL의 단계별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개선안에 포함된 단계별 수행 내용은 2023년 마이AI 캡 플러스 교수 역량 지원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대부분 현재 교육개발센터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지 않은 교수 멘토링과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선행연구 및 FGI 등을 통해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진이 붉은 글자로 표시하고 추가하였습니다. 네, 연구진은
교수의 생애 주기를 교육 경력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였습니다. 교육 경력은 3년 미만, 그리고 3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교수의 직급에 따른 구분을 검토하였으나 대학 교수는 동일 직급이라도 교육 경력의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대학과는 좀 이렇게 차별화되게 교육 경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연구진은 각각의 교수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교수의 교육 경력을 그림과 같이 매칭하여 맞춤형 교수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MJU 플러스 교수 역량은 2개의 역량군과 14개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림 상단의 붉은색 구분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각각의 교수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MJU 플러스 교수 역량을 그림과 같이 매칭하여 맞춤형 교수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책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교수역량 지원 체계의 내실화, 그리고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이를 통한 명지대학교 교수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네, 본 연구의 정책 연구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실제로 마이아이캐 플러스에 탑재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적 교수 역량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성과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윤서현입니다. 저는 2학기 맵 프로그램의 인문 캠퍼스 우수 멘티로 선정되어 이 자리에서 맵 프로그램의 간단한 소개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느낀 점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맵 프로그램은 명지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공인 영어 시험, 학점, 자격증에 상관없이 명지대학교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학교의 다양한 공모전과 프로그램은 배우는 것보다는 사실 배운 것을 남들과 경쟁하면서 펼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맵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활의 다양한 팁들을 멘토님과 얘기하면서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센터에서는 하나의 메리트를 더 추가했는데요. 바로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기만 하면 활동 지원금과 함께 나중에 명지대 장학금에 활용할 수 있는 비교과 마일리지도 함께 준다고 합니다. 알바 스케줄이 홀로 조금 풀로 차 있다, 아니면 통학 시간이 길어서 대면 프로그램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님들도 계실 텐데요. 맵 프로그램은 지금 2023년 2학기 기준으로 여기 총 6번 참여하면 프로그램 이수가 인정되는데 그 중에서 4번은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조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학기 맵 프로그램에 멘티로 참여하여 영어-영문학과의 멘토님과 함께 활동했었는데요. 명지대학교의 카톡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남은 2학기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LMS 공지에 등록된 거에 따라서 비대면 활동일 때는 줌으로, 그리고 대면 활동일 때는 톡방에서 미리 일정을 맞춘 후에 명지대학교의 강의실을 빌려 활동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맵 프로그램은 총 6차시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활동은 줌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TI를 공유하고 또 취미를 이야기하고 추후에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카톡 아이디도 함께 공유했고요. 2차 시 활동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멘토님이 학생회, 동아리, 장학금 등을 비롯한 대학생활과 대외 활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같은 학과이다 보니 수강 과목과 전공에 대한 조언들도 들을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와 4차 시에는 홀랜드 적성 검사와 비대면 멘토링에 참여하고 웹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차 시는 대면 활동이었는데요.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멘토님과 검토하고 멘티 친구들과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6차 시에는 우수 멘티로 선발된 학우님들의 대학생활 로드맵을 함께 준 발표로 들었는데요. 제가 속한 인문 캠퍼스뿐만 아니라
자연 캠퍼스 학우님들의 목표도 함께 들을 수 있었기에 더 흥미롭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2학기를 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맵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진로에 대한 조급함이 조금 더 솔직한 이유이긴 합니다. 물론 맵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모든 꿈과 목표가 퍼즐처럼 들어맞으면서 결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저의 적성, 취미,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저는 다양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웹소설 습작 후에 출판사와 컨택하고 그리고 엔터 기업의 서포터즈도 해보고 공간 디자인 전문가의 북토크에도 가보고 타이포그라피 디자인 강좌도 수강해보았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급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꿈이 없으니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해보자 하고 달려드는 것보다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참에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멘토님의 꿈은 저와는 좀 달랐고 멘티로 참여한 학우님들의 꿈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꿈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친구들과 만나 대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진로를 정한 사람들은 꿈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고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저와 비슷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아직 꿈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머쓱하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포트폴리오 단계에 맞추어 고민해보고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걸 찾으면서 제가 1학기 때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의미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취향을 찾으면서 이제 곧 제 적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 덕분에 홀랜드 검사에서도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맵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표의식과 문제에 대한 주체적인 해결 능력입니다. 마지막 과제였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선 두루뭉술한 미래보다는 보다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생각과 경험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진로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에 적은 K-POP 문화기획자, 이 진로도 어떤 엔터 기업의 홍보 담당자 혹은 비주얼 디렉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취향으로만 막연하게 바라보던 일을 몇 달 만에 이렇게 빨리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비주얼 디렉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현직 근무자들의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보는 것, 그리고 팬 마케팅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지, A&R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렇게 찾아보고 남은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유용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든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에 입학할 신입생분들께도 이 맵 프로그램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영어 속담 중에서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이 될 테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요. 맵 프로그램에서 세운 계획을 따라 2학년부터 열심히 달리다 보면 미래에는 제가 꿈꾸는 K-POP 문화기획자의 범위에 속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지 배움 품앗이 활동 우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융합R 통계분석 과목으로 품앗이 활동을 진행한 품앗이 팀의 품장 김혜련입니다. 명지 배움 품앗이 소개, 활동 진행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종합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 배움 품앗이란 동일 광자 수강생으로 구성된 팀이 8주 동안 함께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지 배움 품앗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규 등록 학부 재학생이어야 하며 동일 광자를 수강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어야 합니다. 명지 배움 품앗이를 수료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료 인원 모두 활동 인증서와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되며 명지 마일리지 50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우수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교육개발센터 상장 및 장학금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배움 품맛시의 대략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각자 자율적인 학습 활동 후 그에 대한 증빙으로 매주 주간 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주차부터 4주차, 5주차에서 8주차의 학습 활동이 끝나면 해당 주간 학습 보고서를 4개씩 묶어서 담당 교수님께 확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품맛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수료 기준으로는 학기마다 디테일의 차이가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학습 활동 8회 전체 진행과 더불어 주간 학습 보고서 8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점검과 최종 점검 때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최종 활동 보고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품알이의 명지 배움 품맛시 활동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융합 R 통계분석 과목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윤석용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본래 배움 품맛시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였으나 저희는 보강 주차를 활용하여 5월 26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융합 R 통계분석 수업 직후 주로 도서관인 방목학술정보관 스터디룸을 대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융합 R 통계분석 과목은 실습이 주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습한 이론 부분은 돌아가며 설명하고 실습 부분은 학습한 코드를 저희끼리 다시 실행해보며 오류 발생 시 구글 검색 및 교수님께 질문 후 다음 품맛시 활동 때 오류난 부분의 원인과 해결 과정을 공유해보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품맛시 활동 전에 주차별 학습 계획 및 목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품맛시 활동 1주차가 학기 중으로는 5주차에 접어들었을 시기입니다. 본래 수업 진도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학습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면서 5주차가 아닌 2주차 강의 내용부터 복습하는 것이 학습 목표에 부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학습 계획을 재설정하였으며 주차별 복습과 함께 예제 및 심화 문제도 풀이해 보았습니다. 품맛시 활동은 매주 주간 학습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저희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매주 보고서 작성자와 스터디룸 대여 및 사진 촬영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활동 사진입니다. 특히 도서관 스터디룸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지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품맛시 활동을 하면서 주간학습 보고서 외에 최종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의 최종 활동 보고서입니다. 8주 동안 품맛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어려움 및 그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하면서 진행 방식, 진행 환경, 품안 변동 등 세 차례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품맛시 진행 방식과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품맛시 활동을 진행한 과목인 융합 R 통계 분석은 실습 위주의 수업입니다. 품맛 모두 이론 수업이 아닌 실습 기반의 과목으로 품맛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어 진행 방식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품맛시 활동을 시작하기 전 품원분들과 의견을 나누었고 돌아가면서 이론 부분 설명 및 교재의 R 코드를 직접 실행해보며 의문이 생길 경우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활동하기 전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눠봄으로써 매주 원활하게 품맛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휴일로 인해 LMS로 강의가 대체된 적이 있습니다. 품맛시 활동을 위해 해당 주차 강의를 미리 수강해 와야 했으나 LMS 특성상 강의가 오픈되기 전에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주차에 활동하는 대신 보강 주차 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강 주차를 활용한 덕분에 기말고사 한 주 전까지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품맛시 진행 환경과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품맛시 1주차 때 도서관 스터디룸에 비치된 전자칠판 사용 방법이 미숙하여 이 부분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때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전자칠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주차 때 줌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줌을 무료로 사용할 경우 기본 사용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품맛시 시간 내 몇 차례 줌 링크를 재공유 및 재접속해야 하는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품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1주차 때 각 주차에 해당하는 역할을 정해두었지만
품원 변동 이후 품원끼리 소통 및 배려를 통해 역할을 재분배함으로써 큰 문제 없이 끝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지 배움 품앗이 활동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품앗이 활동을 통해 명지 6대 핵심 역량 중 어우름과 실용 역량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명지 6대 핵심 역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지대 인재상인, 명, 지, 인 각각에 해당하는 핵심 역량을 의미합니다. 참신하는 바탕으로 배움을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는 명, 형 인재의 핵심 역량은 융합과 실용, 참 지식을 깨달아 스스로 성장하는 지형 인재의 핵심 역량은 창의와 자기주도, 세계와 소통하며 기독교의 참사랑을 베푸는 인형 인재의 핵심 역량은 어우름과 배려입니다. 제가 향상한 어우름은 팀워크와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품장으로서 팀원들을 존중하며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가 자신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은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우선 학습한 내용과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해 토론을 해봄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품앗이 활동을 통해 데이터 분석 과목을 본 전공인 법학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품아리의 명지 배움 품앗이 활동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인문학부에 재학 중인 김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와 그 이유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계기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기 때 편입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시 수능을 보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수능보다 보는 과목 수가 적다는 편입학원의 광고에 학교에서 이수하는 학점 외에도 추가적으로 약 24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학점 인정 자격증인 태sek과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통해 각각 18학점, 17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독학관리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20학점을 취득하여 총 79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님의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주말 야간 알바와 주에 입원은 카페 마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알바와 편입 준비 병행으로 어느새 제 몸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다가 학예 방학 전 한 달 동안 독감과 이석증 등 연이어 아프게 되면서 편입을 향한 도전에 마음이 한풀 꺾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1년 안에 끝내야겠다는 진념으로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립심이 강하고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제 성격상 저는 도저히 편입 준비나 다른 것들을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대학교 재학 중 목표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니만큼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의 도서관과 강의실, 교수님에게 만족을 하면서 편입에 대한 목표를 상실했었습니다. 또한 설마 되겠어라는 심정으로 넣었던 인문 100 장학금과 엔코이 장학금을 단성원하면서 학교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두 조건부였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학사 경고에 대해 한 번의 유예는 있었지만 두 번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2학기에는 무조건 적어도 3.6 이상을 받아야 장학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학예 계절 방학 때 평균 평점을 올리기 위해 수강했던 과목에서 운이 좋게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예 계절 방학에 수업을 수강하면서 왜 1학년이 1학기 때 나쁜 성적이 나왔는지 의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때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평균 정도 혹은 평균 이상으로 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문과 높은 성적에 대한 갈망으로 학습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공받았던 2023학년도 2학기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사 경고자이면서 2023학기 학사 경고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1:1 학습 컨설팅을 통해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적 처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컨설팅을 완료 후
성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성적 향상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학습 컨설팅 의뢰, UNI 학습 유형 검사 분석 등 학습 컨설팅 실시입니다. 각 단계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컨설팅 의뢰 단계는 컨설팅 신청을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UNI 학습 유형 검사 분석 단계는 학습 유형 검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풀이를 듣는 단계입니다. UNI 학습 유형 검사는 UNI 학습 성격 유형 검사, UNI 학습 행동 유형 검사, UNI 학습 기술 검사로 총 3가지 종류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NI 학습 성격 유형 검사는 학습을 하는데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 실시한 학습 성격 유형 검사는 학습을 하는데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 저는 행동 탐구 이상형이 나왔습니다. 행동 탐구 이상형의 기본 욕구는 진리 탐구와 혁신입니다.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유형입니다. 고집이 세나 관심이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열성파라는 결과 설명이 저와 무척이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관심 분야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평에 이때 동안의 시험 기간을 돌아보았을 때 시험에만 온전히 집중한 적이 드물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한 UNI 학습 행동 유형 검사에서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로 실시한 검사에서 저는 완벽주의형이 나왔습니다. 완벽주의형 척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대해 열의가 높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익히려고 합니다. 경쟁의식이 높고 기대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기대치와 완벽성이 너무 지나쳐 완벽하게 익히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거나 실수가 예상되면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시한 UNI 학습 기술 검사는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학습의 방법을 알아보고 그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저는 학습 동기, 시간 관리는 높으나 불안 관리, 시험 정략이 약하다는 결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3번의 검사를 통해 행동 탐구 이상형, 완벽주의형, 부족한 영역인 불안 관리, 시험 전략에 관해 알 수 있어 대략적으로 다음 학기에 대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지 이때 동안 저의 삶의 이력에 돌아보았을 때 이런 특성들이 언제 발휘되었는지 더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UNI 학습 유형 검사 이후 3단계 중 마지막으로 학습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학습 유형 검사를 통해 학습 유형을 보았을 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학습 컨설팅을 통해 제가 학교 학사 제도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야 비로소 제가 1학기 때 학사 경고를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편입과 알바를 병행했다고 해도 유학 경험이 있던 제가 영어 회화에서 F를 받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어 후련했습니다. 또한 다른 과목에서도 저는 분명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나쁘지 않게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학사 경고를 받게 된 이유가 출결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후련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계획표 때 시험 기준이 높은 과목이 많아 학습 컨설팅 전까지만 해도 시험만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습 컨설팅을 받은 11월 1일 날까지 저의 대다수 과목들의 출결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4-5개 결석이 있었고 마지노선 결석 횟수인 6회까지 결석을 한 수업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부터 편입 준비와 알바 등으로 많이 바빴던 것과 더불어 MT, OT 등을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에브리타임과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출결이 몇 %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출석은 안 보신다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출석을 안 본다는 의미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출결을 지킨 범위에서 출결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고 출결을 등한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고는 저의 완벽주의로 인해 강화되었습니다. 학습 유형 검사에서도 완벽주의형이 나온 저는 10분이라도 지각하면 그냥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늦게 왔다고 살짝 보게 되는 것도 부끄러웠고 뒤늦게 왔다고 교수님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등등 불안감이 높았던 탓입니다.
또한 유체크에서 15분이 넘으면 결석 처리가 되는 줄 알고 15분이 넘으면 체념하기 바빴습니다. 학습 컨설팅에 와서야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한 번이라도 빠지면 F가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40% 정도 비중이 되어 있어 나머지 60%가 그래도 남아서 한 번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출결 한 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출결이 그토록 중요한 것을 알자마자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껏 얻은 장학금인데 약 10차 시간이 남은 기간 동안 출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탈락할까봐 공부를 하면서도 무기력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기간 때 교수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을 너무 후회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컨설팅과 학습 유형 검사를 하면서 저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저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면 저는 자포자기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저의 출결 관련 기억을 되새김질하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기했던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착오로 끝까지 최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높은 성취 욕구로 인해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격에서 나온 안 좋은 습관인 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이후에는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했고 운이 좋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도 따라주어 안 좋은 결석을 극복하고 직전 학기보다 약 2.7등급을 올려 장학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습 컨설팅을 하면서 안일했던 저의 태도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출결 관련된 것은 시험 준비 이전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도 숙지하지 못한 채로 막연히 그냥 괜찮겠지라는 말은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너무 안일했다는 깨달음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값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 컨설팅 이후에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열망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용 역량,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우름 역량 등이 증진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육개발센터와 상담을 해주신 교수님 및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습 컨설팅 우수 사례를 발표한 김서연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날개의 이원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드리고 저희 팀 날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과 함께 저에게 있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도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코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짓기나 시쓰기와 같은 창의적인 영역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만큼 기술의 진보 속도는 빠릅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에 따라 우리 교육도 함께 발맞춰가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즉,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디지털 리터러시 경연대회는 생산형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을 할지 학습자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과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도구를 교과 및 비교과 학습에서 활용한 사례를 주제로 삼아 PT를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저희 팀 날개는 교육의 본질과 챗 GPT의 활용을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였고 AI, 악마의 대변인이 되다를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사이에서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교육에서는 명확한 윤리 강령이 현재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은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그 본질적인 가치와 시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 동아리 활동, 비주얼에서의 경험과 교육의 가치, 그리고 명지대학교의 학습 역량을 어떻게 융합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6가지의 강령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활용 방안과 함께 기대 효과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강령은 AI의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프로세스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본 강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도구를 활용하여 학문의 탐구를 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각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윤리적이면서 실용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즉, 명지대학교는 AI 기술의 과도기에 있는 혼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AI, 악마의 대변인입니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회의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박만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반박은 단순히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닌 보다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반박이라는 점에서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악마의 대변인을 AI에게 역할을 맡기는 바를 실제로 활용하였고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습의 결과물은 글이나 말, 생각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결과물이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악마의 대변인을 활용하면 좋은 학습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악마의 대변인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혼자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여도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언자를 찾아야 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하에 조언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시간 또한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마의 대변인을 AI에게 맡긴다면 제가 앞서 제시한 이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AI는 척척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 날개는 이 앞서 제시한 방안을 AI 학습 방법을 다양한 방안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각 주제에 따라 학습자는 먼저 주제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만의 글로 정리해야 됩니다. AI에게 악마의 대변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글을 통째로 AI에게 학습을 하게 한 뒤 그 이후 반박을 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를 조금 더 심화시킨다면 학생이나 교사, 정부의 입장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박을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I에게 악마의 대변인의 역할을 부여하고 계속 반박을 하게 합니다. 이때 자신의 만든 글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주장이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AI의 주장이 이상해지거나 계속해서 반박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최종 주장을 정립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AI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론으로 학습을 한 후 AI를 활용하여 심화하는 학습 방법임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저희 팀 날개는 AI 활용에 관해 소개를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을 넘어 개선할 점을 함께 제시하면서 악마의 대변인이 더 나아가 AI 활용에 있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청중 여러분, 어떤 대회이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대회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지만 다른 팀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다른 팀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팀과 다른 팀의 방법론을 비교할 수 있었고 그 차이를 통해 우리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원이 2명인 만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저희 팀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대회가 끝난 후에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둘째,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통해서 AI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나아갈수록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있어 AI의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시간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 저의 학문적 추구와 직업적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날개가 제시하는 강령에는 창의성 교육은 창의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 최하된 창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본 대회는 AI를 어떻게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을 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진 지식 능력을 확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험은 저에게 있어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그리고 기술적 이해도가 저에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학문적 추구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저에게 융복합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개발센터 혁신교육 온라인 성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개발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것으로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